그 다음에 사자 명의소송 등등 어제 조금 이제 당사자 들어갔었죠. 여기 보면 어제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상고심에서 그 사망자 표시 정정을 하다가 안 받아준 건데, 여기 그 이전에는 뭐가 하나 있었냐면 비슷한 상황인데 표시 변경이란 말 쓰네요. 이때는 표시 정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쓸 때는 당사자 변경하고 틀리다 그랬죠. 이때는 정정의 의미의 표시 정정. 당사자로 표시된 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뭐 경우에 있어서 뭐 뒤에 또 잘렸네. 표시만을 변경한 경우에 하나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 값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청을 제출했다가 원고 값을 누락했었죠.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니까 누락된 것은 당사자적 적의 흠결로도 작동을 하고, 그래서 어제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표시정정은 다시 내가 알아보고 오라 했죠. 표시정정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상고심도 가능하긴 하죠. 그러니까 상고심이라고 표시정정이 안 된다라고 보면 좀 이상한데, 지금 그 포인트만 보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시정정은 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는 또 표시정정 안 된다. 표시정정이 안 된다, 상고심이 안 된다, 그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어떤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니까 그런 포인트도 하나 더 고려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죠.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소송요건적으로 본다면 이런 측면도 또 생각해 보세요. 소송요건은 상고심에서 흥결을 보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그런 걸 기준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상고심에서 그 흠결 여부가 뭔가 채택되거나 메꿔지거나 뭐 그런 변수가 상고심 단계에서 작동하는 경우도 각하다 판례 보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송 요건은 어디 단계에서 충족 여부가 이제 결정되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에서 충족이 돼요. 그다음에 또 추가라는 측면에서 당사자 변경의 추가가 대법원 단계에서 되겠느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게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네요. 요 앞에 판례는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은 종래의 당사자의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서도 표시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포인트만 딱 잘라서 보면 아까 말한 표시 정정이 과연 상고심이 되느냐, 거기하고 좀 이례적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상고인을 추가하는 뭐 이런 지금 말했듯이 당사자 변경적인 측면에 표시정정이라는 수법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변경의 이런 상황이면 대법원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상고심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 그 흠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안 된다고 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건 또 다시 또 빠져나가는데, 거두절미하고 딱 보면 상고심에서 그런 표시정정이 안 된다고 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뒤를 보면 요게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누락된 당사자를 뭔가 보충해주는 그런 작업, 이런 상황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이해되겠어요? 이거 최근 판례인데 어제 이야기했죠. 소재기 전부터 사망한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자명의소송에서 받고 하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거기를 하나 더 나눠서 소재기하고 소장 부분 송달, 소송 계속 시점에 사망을 하나 제목을 잡는데, 요 판례가 그 포인트를 제일 세 번째 문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그 근거는 결국 대립당사자 구조의 틀에서 한쪽이 사망하면서 이 틀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소재기 전 사망하고 마찬가지로 본다, 그런 게 하나 나왔죠. 그래서 소송 승계 같은 경우는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는 상황인데, 이슈 선생님 책 등을 보면 직전의 경우 거의 소장 부분 송달, 즉 소송 계속 상태 발생 직전에는 소송 승계적인 상태를 유추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 살짝 나와요. 하여튼 여기서는 공식적으로는 소송 승계라는 국면하고는 그 다음 단계 국면에서 벌어지는 어제 얘기했던 우리가 소송 승계라는 건 233조 이하 등을 이야기하는 그 국면은 소송이 계속된 이후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요 소장 부분 송달된 시점, 소송 계속 시점 이전은 소재기 시점에서부터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소송 승계적인 국면은 아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소송 승계적인 이런 수법을 쓴다라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지금 판례는 어떤 수법을 쓰는 거예요? 사자명의 소송에서는 표시정정적으로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 뭐 당사자는 표시정정이라는 그런 공식 용어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뭔가 바꾸고 싶다, 뭔가 이 상속인으로 가야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걸 뭐 표시정정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소송을 수개 신청을 한다든지 승계 신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뭔가 불완전한 이 당사자의 그 상황을 바꿔주는 건데 하여튼 그 교과서적인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그 직전은 소송 계속의 본격적인 시점은 아니지만 그 바로 직전 시점에 죽은 거는 애초부터 죽은 거와는 달리 소지기 시점에는 살았는데 그 한 2달 사이에 죽은 거예요.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그런 와중에. 그때는 승계적인 것을 유추정하기가 좀 더 시점상 더 가까운 거잖아요. 애초부터 소지기 그런 시점에서부터 죽은 경우보다는. 그러니까 유추적용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느니까 교과서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네요. 소송수계 같은 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경우도 하려면 표시정정밖에 안 되는 것처럼 된 건데 이 표현에 보면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그거고 이 경우는 3월 초순에 모의시험 하나 낸 게 결국은 표시정정 같은 게 안 돼가지고 그대로 판결이 됐으면 무효이다. 그건 이해하죠. 그건 무효이다. 실무적으로는 무효이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사실상 상속인이 뭔가 뒤에서 받쳐줘서 보통 어떤 경우가 그런 상황이 있냐면 상속인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자기한테 뭔가 서류 등이 날라오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뭐 진행을 시켰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게 법원에 캐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판결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껏 그럼 원고 입장에서는 한 1, 2년 끌면서 이겼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이거 죽은 사람 명의의 판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무효다 라고 한 것이 거꾸로 이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황당한 거잖아요. 기껏 한 1, 2년 끌어서 싸웠는데 그래 놓고 그럼 1년 동안 싸우는 내용의 실질 백업은 상속인이 사실상 했다라고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캐치는 못했죠. 왜냐하면 소송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나왔다든지 해서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판결까지 갔는데 지금에 와서 무효라고 하면 이게 신의칙 등에 비춰서 상속인이 실질상 결국 우리가 판결의 효력이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가 충분히 싸울 기회를 보장해두느냐가 내가 보는 판결의 효력의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강행적 공권적으로 판결의 어떤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의 근거를 본다면 어떤 개개의 사정은 봐주면 안 돼요. 기판력이라는 게 원래 무슨 의미예요? 개개의 사정 봐주지 않고 3번 싸울 기회를 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싸울 기회에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 했느냐 요건 일단 차치하고 국가가 내려준 공권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제는 어찌됐든 저쨌든 싸움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보는데 나는 거기다가 조금 어떤 걸 가미하냐면 자기가 충분히 자기 방어를 펼칠 기회가 보장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그 사자 명의의 판결이지만 상속인 사실상 관여해서 자기가 남대로 방어를 했다고 보인다면 굳이 지금 와서 그걸 효력이 없다라고 무효다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뭐로 그게 이야기가 진화가 돼요. 신의칙상 상속인 측에서는 적어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는 게 그런 논리죠. 즉 이긴 원고 측에서 볼 때는 기껏 1, 2년 싸워서 이긴 결과물을 어쩌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나쁘다 불리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무효다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학설은 신의칙상 할 수 없다라는 논리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하여튼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네요. 이건 사실은 민법적인 쟁점이 같이 있어요. 이거 실제 사안을 보면 조금 더 흥미있는 사람 보면 이거 되게 민법적인 사안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송을 제기했다. 제기한 시점에 이제 시효 중단을 하는데 그 소송의 운명이 본격적인 본론으로 못 가고 부적법 각하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사라져야 되고 다시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면 다시 또 살릴 수 있고 그런 논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흥미있는 사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결국 당사자 표시 정정과 당사자 변경의 한계가 뭐냐는데 이 경우는 신세계가 이마트로 회사를 분할했던 사건에서 어떤
원고 측에 뭐 돈 받을 자가 있었는지 세금 부담 약정에 따른 세금 부담분 지급 구하는 소송인데요. 이거는 실체가 뭐 회사가 분할되었어도 변경된 것 측면으로 봐서 표시 정정으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위 표시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때 표시 변경 신청은 판례 문구를 그대로 쓴 건데 자꾸 헷갈리지 마요. 변경이 아니라 이건 당사자 변경일 때에 앞에 목적어가 당사자로 연결된 변경이면 당사자 변경인데 이건 당사자 표시 변경이란 말을 쓰니까 표시 정정이 표시의 변경이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당사자를 수정하는 정도의 의미의 정정의 의미로 쓴 판례 문구를 해서 뭐 내가 이 사람들이 왜 자꾸 헷갈리게 쓰는지 뭐 따질 그건 없어요. 하여튼 판례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시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표시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질 건가인데 노한 거죠. 이런 상황은 노 아니다. 이게 지금 신세계에서 이마트인가로 갔었을 거예요 아마.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죠?